모금 기획의 첫 번째는요, 같이 논의할 사람들을 한번 모아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모금 하실 때 누구랑 같이 상의하시고 모금을 하시나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실무자 혼자 열심히 모금 기획을 하고 그 기획 내용이 좋은지 위에 보고를 올린 다음에 수정사항을 받아서 다시 그 해피빈이나 같이 이런 곳에다가 플랫폼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금을 할 때 우리 모금 팀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개념을 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모금을 할 때 모금 기획서를 쓰기도 하고요, 모금 제안서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두 문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모금 기획서와 모금 제안서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문서라는 겁니다. 자, 차이점은요, 모금 기획서는 내부 직원들을 설득하는 거고요, 모금 제안서는 외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모금 기획을 해볼 건데요, 좋은 모금 기획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같이 이 모금 기획이 끝났을 때, 이대로 우리가 해피빈 모금하면 잘 되겠다, 혹은 이 모금 캠페인 하면 정말 재밌겠다 라고 이걸 같이 논의한 사람들끼리 그런 마음이 드는 기획서를 저는 좋은 기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획이 중요한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역 상인회 분들하고 어떤 캠페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안서를 써서 거기 상인회 회장님한테 제안서를 드려요. 자, 여러분들이 상인회 회장님 입장에서 이 단체가 쓴 제안서를 받아봤을 때 어떤 제안서라고 느낌이 올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상인회 회장님이라면 니네가 쓴, 나랑은 상관없는 니네 제안서라는 느낌을 저는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획회의에 상인회 회장님을 기획팀원 혹은 기획위원으로 참여시킨 다음에 이 상인회 회장님이 하고 싶은 주제도 얘기도 듣고 서로 이 모금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같이 제안서를 써서 그 제안서를 회장님한테 전달을 드리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우리 제안서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자, 그 제안서를 들고 상인분들한테 요청하실 때 니네 제안서보다는 우리 제안서가 훨씬 더 회장님 입장에서도 요청하기가 편하시겠죠. 자, 우리가 모금을 할 때 사실은 혼자 기획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하고 얼마만큼 충분히 이 기획을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금을 실행했을 때 그 모금이 잘 되냐 안 되냐, 요게 성패가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모금 기획을 누구와 논의할 건가, 우리 모금 기획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걸 먼저 고민하는 것이 모금 기획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 가지 질문을 써왔는데요, 이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위 내용 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짧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바닷속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300만 원을 목표로 어떤 팀에서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열심히 모금을 했지만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혹은 매력적인 주제가 아니었던 탓인지 모금 결과가 빵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셨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실제로 모금 교육을 진행하고 저희 모금 실습을 했을 때 결과액이 빵원인 팀들이 한 번씩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금 결과가 빵원이라는 부분이, 0원이라는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요. 뭐가 문제냐면요, 결국은 이걸 기획한 팀원들조차도 이 프로젝트에다가 10,000원조차 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내가 기획한 모금 주제가 나도 설득하지 못해서 나 역시도 돈을 넣지 않고 모금을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모금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단계인데요, 모금 주제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나를 설득하고 있느냐, 자기 동기화를 바라보시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지역사회에서 해보고 싶은 주제로 우리가 해피빈이나 가치가치나 텀블벅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온라인 모금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득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유튜브 영상 요즘 많이 보실 텐데, 영상을 재밌게 보신 후에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저라면 막 그 영상 내용을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간질간질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모금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요청하기가 굉장히 입이 안 떨어지는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나마 우리가 입을 뗄 수 있는 순간은 내가 해결하고 싶어서 가장 동기가 충만하게 자기 동기화가 잘 됐을 때 입이 잘 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정하실 때는요, 얼마나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지 내 입장에서 그 주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선정까지 했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목표를 가지고 모금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캠페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10억원짜리 학교 짓기 캠페인이고요. 하나는 만원짜리 문구 세트 보내기 캠페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캠페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딱 만원만 기부할 수 있는 현 상황이라면 어떤 캠페인에다가 내 만원을 기부하고 싶으세요? 자, 이 질문을 드리면요, 한 3대7 정도의 비율로 10억원짜리 학교 짓기 캠페인에 한 3분 정도가,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기부하시겠다고 하고요, 만원짜리 캠페인은 7명 정도가 여기다가 기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두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억원짜리 학교 짓기 캠페인에다가 기부하시겠다는 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 모금의 기본 개념,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나 같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였을 때 나 혼자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는 거에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10억원짜리 학교 짓기 캠페인에 만원을 내실 겁니다. 자, 만원짜리 문구 세트를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요, 내가 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궁금해 하시고 그런 걸 확인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2번을 선택을 하세요. 자, 우리가 모금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두 가지 마음을 목표 안에 다 넣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10억원짜리 학교 짓기 캠페인을 할 때요, 사람들마다 여기다가 돈을 낼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만원을 낼 수 있고, 누구는 10만원 낼 수 있고, 누구는 1000만원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때마다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금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계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 저희가 10억원짜리 학교 짓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만원을 기부하시면 의자를 선물하시는 겁니다. 10만원을 후원하시면요, 책상이 가고요, 100만원을 후원하시면 노트북을 하나 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1000만원을 후원해 주시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 한 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큰 목표를 조금 더 쪼개서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설계해 줄 수 있어야 사람들한테 조금 더 와닿는 구체적인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썼었던 제안서의 일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장애인 생활시설 증축을 위해서 27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5억 원 정도 기자재 구입비를 요청하는 제안서, 기업 제안서를 쓰고 있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썼었던 제안서는 여러분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기자재 구입비 5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만 써 있었어요. 자, 제가 여기 센터장님하고 좀 논의를 드려서 이 5억 원을 식당 메뉴판처럼 금액을 한번 쪼개봤습니다. 생활실을 만드는 데는 1억 7천, 물리치료실 만드는 데 5,900. 자,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도 금액들이 다 크죠. 그래서 이 금액 중에 하나를 또 잘게 쪼개봤습니다. 자, 생활실을 한번 쪼갠 걸 보여드릴게요. 자, 생활실을 쪼갰더니 전체 1억 7천 중에 생활실에 온전히 필요한 금액은 8,8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항목들을 쭉 보시면 맨 아래에 세탁기 50만 원짜리 세대가 필요해서 150만 원. 자, 여기까지 쪼개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두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요, 선생님, 저희가 장애인 생활시설 증축하기 위해서 27억 원이 필요한데요, 거기다가 150만 원만 후원해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것과, 선생님, 저희가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 증축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50만 원짜리 세탁기 세대만 후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요청하는 거. 어떤 게 구체적인 요청처럼 들리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요. 이거는 기부자뿐만 아니라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말하기가 좀 명확하고 말이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사람이 150만 원을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세탁기를 요청했지만 만약에 금액적인 거절이 오는 경우, 저는 150만 원을 후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메뉴판에서 쭉 찾아서 그 금액보다 낮은 거, 예를 들면 선생님 업소용 냉장고 저희가 120만 원짜리가 필요한데 그럼 그건 어떠세요? 라고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금액을 정할 때는요, 전체 금액을 정하되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금액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금액의 크기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구체적인 모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것도 온라인 모금을 하실 때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제가 뒤에 팁에서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를 정하셨으면요, 어떤 타겟에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타겟팅을 하는 타겟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제가 예시로 유기된 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캠페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저는 모금할 때 딱 세 가지 그룹의 타겟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타겟은 이 주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우리 기관 혹은 여기 실무자들에게 관계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첫 번째 타겟으로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고양이 문제에는 관심 없지만 여기 복지관이, 여기 단체가 한다라고 하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관이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자,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복지관이라면 복지관 이용자, 기존 후원자도 이번 캠페인의 타겟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운영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그런 교육 참여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은 관계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타겟은 주제로 보는 겁니다. 고양이 문제에 관심 있어 할 사람들을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자,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수의학과 학생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그 캣맘이라고 부르죠.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그들의 네트워크가 있을까? 자, 주제로 찾아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획회의에 어떤 한 사람을 참여시키면 그 사람이 가진 네트워크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예시로 든 것처럼 지역 상인회 회장님을 우리 기획팀에 앉힐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진 지역 상인들이라는 네트워크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키맨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획팀을 구성해 볼 수 있게 타겟을 한번 세워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타겟이 있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온라인 모금은요, 기본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타겟팅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현장에서 보통 후원, 회원이라는 말로 퉁쳐서 그 타겟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는 회원과 후원자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기획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후원자는요,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 주제에다가 제 후원금을 써주세요 라고 지정해서 후원하는 사람을 보통 후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금액을 쓸 때 그 사람이 지정한 항목의 85% 이상 그 후원금을 써야 하고요. 나머지를 그 운영비로 쓸 수가 있어요. 반대로 회원의 개념은요, 이 주제가 아니라 우리 단체가 운영하는 거에 관심 있는 회원들이라서 회비를 우리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자, 후원자에게는요, 반대급부를 줄 수 없어요. 후원하셨다고 해서 무슨 선물을 주거나 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권을 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회원에게는요, 그 반대급부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주는 거는 총회 의결권 이런 것들을 주죠. 자,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원자는요, 주제에 관심 있고 우리랑은 아직 안 친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그 노숙인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월 2만 원씩 후원금을 받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1년 동안 이분의 후원금으로 잘 식사 대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관계가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이 사람을 회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1년 동안 2만 원씩 후원해 주신 후원금으로 저희가 이 노숙인 분들께 식사 대접을 이렇게 잘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희 단체는 노숙인 분들 식사 대접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가 잘 운영할 수 있게 저희 회원이 되어 주셔서 회비를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후원자를 회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원금은 그 사업의 대부분을 써야 하는 거고요. 그 회비는 우리 단체를 운영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온라인 모금은요, 기본적으로 관계 중심으로 모금한다기보다는 어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회원이 될 수 있는 후원자를 모집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시의성 있는 주제냐,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냐에 따라서 우리 온라인 모금이 잘 되고 못되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겟을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고요.